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고 얘기하잖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바른미래당이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에 희망이 있다. 바른미래당에 내일이 있다. 이런 믿음을 다시 갖게 합니다. 우리는 작년 연말에 벌써 한 보름 넘게 국회 문이 닫혀 있고 또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회 주변이 온통 시위대의 아우성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회 회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데 온갖 폭력이 동원돼서 저지를 당했고 간신히 올라가서 국회의장이 가슴을 쓸고 저분이 저게 제대로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될 정도의 어떤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치 개혁의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록 누더기가 되어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거대 양당의 극한 투쟁으로 정치가 몸살을 앓고 정치가 민생과 경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정치가 안보와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 벗어나서 정치가 국민 생활을 이끌고 정치가 우리나라를 세계로 이끄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한 발자국 발걸음을 디딘 겁니다. 아마 한 발자국이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반 발자국밖에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뒤로 뒷걸음치는 것 이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서 250석 대 50석 그것도 30석으로 캡을 씌우고 거기에다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그 석패율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런 것을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 12월 며칠입니까? 12월 6일입니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피하려고 예산 짬짬이로 통과시키겠다고 결의한 것 눈에 선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는 데모도 많이 하고 단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국회가 데모하고 국회가 단식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단식의 길로 들어섰고 내 몸을 상해서 상대방에 경각을 주고 거기서 혹시라도 저 사람들이 깨우치면은 선거법 제도로 개혁을 조금이라도 옮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제가 단식을 결정을 했을 때 거의 많은 의원들이 출구 전략도 없는 단식을 왜 하느냐고 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말이죠. 단식을 하면 단식의 목표를 해서 끝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에 빠질 것인가 출구 전략부터 생각하는 이러한 꼼수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서고 대통령도 생각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5당 합의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실시한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을 박았고 국회 의석수는 300석 플러스 10% 330석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석패율까지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가 제대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그거 아니다. 그냥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의석수 하나도 못 늘린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도 4월 국회에서는 4월 4당 합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뺀진 4당 합의에서 제1당이 국회 의석수 한 석도 못 늘린다고 해서 그냥 300석으로 하고 225대 75로 나눴던 겁니다. 국회 정식으로 의논을 하고 표결을 앞두게 되자 안 되겠다. 비례대표 50석으로밖에 못 주겠다.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다가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얻게 생겼으니까 안 된다. 30석으로만 줄이자. 그렇게 됐고 맨 마지막에서는 석패율 제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때 가서는 무슨 분위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선거제도하고 공수처법하고 둘을 섞은 것이 합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법 벌써 몇 년을 끌어왔는데 그거 4, 5개월 늦추면 어떠냐? 선거는 이 제도 그대로 하고 공수처법 그 뒤에 하자. 이런 논의가 이런 분위기가 여당에서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반발 자국이라도 나가자. 그런 생각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자고 했었던 겁니다. 만나서 자 그럼 석패율 제도 받아들이면은 이번엔 마지막이냐? 이해찬 대표, 이인영 대표 또 사무총장까지 마지막이다. 그래서 합의가 된 거였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반발자국, 한 발자국 앞서 나가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는 어떠한 정당도 제1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다당제 제도적인 기초가 마련된 겁니다. 이걸 피하고자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고 해보라고 하십시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비례한국당에서 무슨 20%, 30%, 40% 얻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역구에서 다 망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이 무서운 걸 몰라요.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머리 깎고 단식하고 또 뭐 엑스폰도 불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오늘 보면은 보수 세력의 반 이상이 황교안 싫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대로 알아야죠. 저는 국민을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쭈그러지고 누더기가 돼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개혁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치 개혁을 시작한다. 이제부터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작한다. 이런 결의와 각오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하나 제대로 된 법안 통과시키고 있습니까? 이번 국회뿐입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4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4대 개혁 어느 하나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군사적인 힘으로 돈으로 정보력으로 국회를 통솔했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YSDJ는 민주화 운동의 카리스마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만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연정을 제안했을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날 때는 열린우리당 집권당이 해체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은 청와대 이명박이 있지만 국회에는 여의도에는 박근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정부 여당에서 여당 청와대와 당이 갈라져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때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국회 끝까지 싸움만 하고 내가 집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나는 오직 모든 민생이나 경제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정권 탈취에만 모든 정력을 다 쏟는 이러한 정치, 극한 대결의 정치, 극한 싸움의 정치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2014년에 정치를 떠났다가 2016년에 다시 돌아온 것은 이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의 큰 두 괴물 앞에서 그냥 나라가 썩어서 문드러져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제 1987년에 만들어진 제6공화국 그 명을 다했고 새로운 정치 체제로 다당제로 연합정치로 합의를 해 나가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돌보고 안보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7공화국이고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서 이제는 제1당, 제2당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1당이 제3당, 제4당과 연합을 해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중심을 이루어 나가자. 그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가자.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21대 국회의원이 되시겠다고 아카데미에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철저한 자기인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내 빠찌 달고 위세 부리고 국회의원 특권 누리고 장관 부르고 청탁하고 이러려고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선진국 우리가 3만 불 되지 않았습니까? 3만 불 된 나라의 역할을 이제는 정치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자. 내가 여의도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 국회의원과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하자. 국민과 함께 역사를 열어나가는 제21대 국회의원이 되고 그 전면에 바른미래당이 서고 여러분들이 그 선봉장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의 다 했잖아요. 그렇죠? 더 얘기 들을 것도 없고 여기 강의 제목이 한국 정치와 제3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2000년에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입니다. 근데 그 책을 내면서 영국에 가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안토니 기든스 교수를 만나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겉에 이렇게 찍은 게 있었어요. 안토니 기든스는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LSE에서 강의를 했었던 그 옥스퍼드에서도 와서 강의를 했었던 교수인데 그때 2000년 전후로 해서 제3의 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안토니 기든스가 제3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얘기를 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 출신의 그 총리였는데 노동당이 그 전에는 좌파 일색으로 해서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마가렛 대처가 10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근데 노동당이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노동당은 토니 웬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노동당원이 있었는데 그 하원의원이 있었는데 귀족을 버리고 하원의원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귀족은 하원의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옥스퍼드 나온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걸 버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없이 좌파로 갔어요. 그래갖고서는 보궐선거에서도 떨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노동당에서.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나온 사람이 토니 블레어입니다. 젊은 사람으로. 자, 이제 우리가 끝없이 우파의 마가렛 대처한테만 맡길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좌파 노동당도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으니 우리가 노동당인데 노동당의 길을 수정을 해야 된다. 뭐냐? 시장 경제도 받아들이고 또 기업의 역할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노동당은 민간 기업을 전부 다 국유화했어요. 그걸 또 대처가 들어서가고 민간화했어요. 그러니까 국정이 막 혼란이 되고 영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우리가 노동당이지만 사회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인 요소도 받아들이고 또 기업의 역할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제3의 길입니다. 미국에서는 토니 아니죠. 젊은 오바마.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으로 나섰는데 클린턴 전에가 부시였던가요? 아버지 부시. 그 전에가 레이건인가? 예, 레이건 맞습니다. 공화당 정권으로 쭉 왔는데 민주당이 좀 형편없었죠. 그 클린턴이 민주당을 개혁하는 길, 그게 제3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가 지금 좌우로 얼마나 갈려져 있습니까? 정부가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무조건 이념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거는 정부 쪽에서 또 무조건 이념적으로 안 되고 좌우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우리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길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업의 역할을 부정을 합니까? 어떻게 시장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을 부정을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것을 시장에게만 맡기면은 소위 정글식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정글에서 뭐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것 갖다 잡아먹는 거. 그것이 우리나라 재벌식의 경제고 또 모든 것이 정부가 박정희 때부터 재벌 경제, 대기업 경제를 이끌어줬습니다. 투자해주고 돈 빌려주고 또 시장 개척해주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빨리 이룩하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사회적인 격차가 극심해졌고 중소기업이 죽고 또 요즘은 그 논의가 조금 덜합니다만 대기업의
갑질 논란들이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리고 대기업 이마트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시내 큰 마트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편의점으로 그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골목 가게 이 주인들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바뀐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가 보면은 결국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죽게 되고 그 영세상인들이 수입원을 잃게 되면서 그래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갖고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서 그래도 고등학교라도 보내서 직장 생활을 하게 했었던 것이 과거 우리 경제와 우리 생활이었는데 그게 망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전부 다 교육이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대학생이 10%가 안 됐었습니다. 지금 대학교 입학률이 7, 80%가 넘잖아요. 요즘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 가난하니까 대학 가지 마라 이러겠습니까? 대학을 안 가면 사회생활을 못 하는데. 독일과 같은 나라는 지금 대학교 입학률이 한 30% 이제 한 35% 된다고 그러는데 요즘도 한 40% 됐을지 몰라요. 거기는 고등학교만 나오면은 고등학교 때 이미 기업하고 이 실업 교육이 연계가 돼 있어서 고등학교 때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봉급이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되고, 저희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라고 해서 기술 전공으로 하는 이런, 근데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고 나와갖고서는 그 뭐 그런 데로 들어가면 그 취직은 하는데 공돌이 취급으로 일생 조금 올라가다가는 말고 이렇게 되는. 하여튼 그러한 우리와 같은 이런 체제에서 시장에다가만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은 강자가 약자를 다 잡아먹는 이런 제도가 돼서 국가가 약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보적인 정책을 써서 시장경제, 자유주의 경제는 보존을 하되 거기에 사회적인 격차, 또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잘못해갖고서 실패했다고 해서 넌 실패했으니까 물러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마당에 올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길이 바로 이렇게 시장경제 바탕 위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취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구하고 또 그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무한경쟁으로 약자와 약한 기업을 잡아먹는 것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이 지금 이렇게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적인 경쟁력, 가장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합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제가 3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본거지라고 하는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 어원은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이제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이었는데 내 이름 잊어버렸다. 그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4년 전인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써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잃어버리는 그 직업이 700만 개고 새로 생기는 것이 200만 개다. 이런
그것으로 이제 유명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하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원이 독일에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독일에서 지금 그렇게 경쟁력이 강화되고 EU를 만들고 EU에서 이태리다 포르투갈이다 이렇게 되면 그 파산할 지경이 되면 그걸 살려주는 것이 그 독일인데, 독일도 불과 한 20년 전에 완전히 독일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가 뭐 휘청거려 갖고, 그때 슈레더라고 하는 3인당의 총리가 하르츠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개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도 그 노동조합 그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쪽으로는 기업이 세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 노동조합이 세지거든요. 그 노동조합이 세진다는 것은 기업이 노동조합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뭐 그 현대자동차다 뭐 이런 데서 그 무슨 그 새로운 공장을 만든다 또 뭐 이전을 한다 그럴 때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세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노동 개혁을 한 것이 2000년쯤인가 2004년인가의 하르츠 개혁입니다. 그건 뭐냐? 기업의 자유, 기업의 활동은 보장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노동조합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그 산업 노동자가 협약을 맺으면은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동종의 다른 기업들도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권한은 세졌는데 이게 기업이 어쩌지 못하니까 노동개혁을 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하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는 그런 큰일 나죠. 기업에 해고권을 주면 우리 노동자들만 뭐같이 잘라난다. 그런데 기업이 노동자들의 해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주니까 채용을 더 쉽게 하는 겁니다. 채용을 해도 안 되면 자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거기서 경제 그 활력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제3의 길입니다. 어떤 한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경제의 실용적인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옳은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제3의 길이 그래서 중도의 길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운데,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한 가운데를 그 교도소 담벼락 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고 중앙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만, 요 정도면은 이 바닥에 이 정도 높이면은 안정돼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바닥이라도 높이가 이만큼 돼보세요. 흔들리죠. 바람 불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요 바닥에서는 요 정도면은 괜찮은데 높으면 바람 불면 넘어진다. 왜? 지금 여기서는 중심이 요 가운데 있지만, 아래에 있지만 높아지면 중심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을 제대로 컨트롤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전진을 이야기하고, 중도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우리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중간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중심과 중앙에 전진하는 힘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저렇게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은 오늘도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으로 재정으로 알바 고용을 만들어서 고용률이 높아진 퍼센테이지는 그렇습니다만 알바생들 그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고용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노동인력인 40대는 16만이나 줄었는데 60대 알바 인구가 30만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극단의 이념적인 편향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잡고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중도의 길이고 중도 개혁의 길이다. 그것이 제3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중간지대를 제대로 개척해서 제3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갈 바른미래당의 사명이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선거에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는 정치 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표님 가셔야 되나요? 아니면 포토 타임? 아니 포토 잠깐 할 수 있어. 빨리 와서 카메라 찍을 사람 있나? 빨리 한 사람.